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히포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무지의 질을 자신의 생활 철학으로 삼고 있었지요. 히포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의 큰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이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나누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배우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엘레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아갔고 엘레나는 언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히포는 엘레나의 명쾌함 속에 숨겨진 맹점을 알아채고 어느 날 그녀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히포는 엘레나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고 있죠. 그러나 저는 당신이 더 깊은 지혜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엘레나는 히포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히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제 지식이 문제가 되죠? 히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진실을 탐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끝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두 사람은 그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히포, 당신의 말대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네요. 그 후 엘레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봅시다. 히포와 엘레나의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답을 구하기보다는 서로 질문을 던지며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모두가 더욱 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히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마을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그 후로도 사람들은 서로의 무지에서 지혜를 얻으며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에 다가가는 길임을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엉뚱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리처드. 리처드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사고를 심어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조금 색다르게 시작된답니다. 어느 날 리처드는 영원 회귀에 대한 니체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니체의 이론에 손을 대보려는 욕망 속에 휩싸였죠. 그래? 그는 말했어요. 영원히 반복될 나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채우려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밤, 리처드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이상한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는 따분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죠. 당신의 삶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시계가 속삭였어요. 리처드는 혼란스럽고 동시에 흥미로워하며 그 시계를 바라봤어요. 다음날 아침 리처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무한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존중해야 해요. 매 순간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살길 원하는가? 그의 말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흥미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리처드는 이날이 결코 마지막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거리에 나가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길을 건너는 노인을 도왔으며 항상 그리워했던 친구를 찾아 용기를 내어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모든 인생의 시작처럼 그리고 끝처럼 살았죠. 영원 회귀라는 사상은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어떤 이는 리처드의 이야기를 듣고 품속에 쌓아두었던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다른 어떤 이는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되풀이 된다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죠. 리처드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영원한 순간의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 전체는 더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내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이 영혼을 살고 있을 뿐이지. 리처드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마을에 일어났거든요. 영원 회귀를 가르침으로써 그가 본래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삶의 예술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마을은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 되었고 모든 순간이 반복될 가치가 있는 순간들이 되었답니다. 리처드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매 순간을 예술로 만드세요.
이렇게 리처드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갔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르벨리아라는 아주 특별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다른 어떤 왕국보다도 독특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중요한 결정 이무지의 몽환 축제라는 특별한 의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는 마르벨리아 사람들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매년 왕국의 모든 시민들은 마르벨 산맥이 보이는 늪지대에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들 각자가 만든 것으로 가장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뽐내곤 했지요. 축제의 중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결정은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밤이 깊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중앙에 놓인 커다란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미스터리한 베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일은 마법석과 달빛의 힘으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일시적으로 잊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왕국의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하나씩 대표들이 그 베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지위를 모르고 오로지 공정함만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요. 첫 번째로 베일에 들어간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는 정말로 자신이 하층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왕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미로 속을 걸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농부가 베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왕국에서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떤 법이 필요할지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교육을 우선시해야 할까?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로 베일을 지나게 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각자가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그들은 조화롭게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법안은 만장의 일치로 통과되었고 왕국의 모든 이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마르벨리아 왕국은 이렇게 해마다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왕국은 그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내적인 충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번영할 수 있었지요. 그 후로도 마르벨리아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전통과 가치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무지의 몽환 축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배우고 실천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타국의 전설로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의 입장과 무관하게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정의의 나무가 있다고 알려진 신비로운 나무가 서 있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나누어 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나무가 특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나무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무의 전설은 점점 잊혀져갔고 사람들은 점차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이기주의와 분열이 점점 퍼져가며 어딘가 조화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의 현자, 할머니 리라는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마을을 돕기 위해 과거의 전설을 새롭게 해석했다. 리 할머니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고자 했다. 리 할머니는 마을의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정의의 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 나무는 우리 각자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 이 나무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이어서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설명하며 각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독립적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함께 존재하며 서로를 돌보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홀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마을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의 나무는 다시금 푸른 잎을 활짝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서로를 도우며 마을 곳곳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났다. 이후로 마을은 단순히 번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샌델의 이론을 통해 각자 존재의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찾으며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한 길을 걸어갔다. 이 썰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며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